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새마을금고 진짜 부도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홈플러스가 무너지면서 8조 원짜리 리스크가 터진 상태입니다. 홈플러스의 자산 규모가 8조 원이 넘기 때문에 8조 원짜리 리스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홈플러스가 무너지면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 수협 중앙에 홈플러스 투자금 손실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700억 정도의 투자금을 이제 손실될 우려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새마을금고야? 왜냐면은 새마을금고가 여기저기서 지금 막 찢겨나가듯이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가 적자만 지금 2024년에 1조 7천억이 나왔어요.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래 역사상 수십 년 동안 이런 정도 수준의 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 역사상 최대 손실이래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뭔가 문제가 터졌다라는 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 2022년만 해도 1조 5천억의 이익을 내던 이제 새마을금고가 2023년에는 860억으로 떨어지더니 2024년에는 1조 7천억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럼 25년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면 새마을금고는 더 큰 조 단위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다가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됐냐? 결국은 부동산 때문인데, 대손충당급 적립에서 비롯이 됐다. 장부상에 못 받을 돈을 이제 장부에다 정리를 해두면 그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이제 해놓게 되거든요, 계정 과목으로. 근데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해놓게 되면은 장부에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대출이 나가는데 그 중에 3천만 원 못 받을 돈이에요. 이거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놓으면은 내 장부에서는 3천만 원 마이너스로 손실이 난 걸로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순손실로, 이제 당기 순손실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현재 부동산 PF가 터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역대급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니까 막 1조 7천억 원 상당의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부동산에다 대출 나가는데 못 받은 돈들을 다 장부에다가 적립해 놓다 보니까 그게 다 손실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게 있는데, 여의도 쪽에서 특히 많이 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의 대출 규모를 보게 되면 16조 원 정도가 돼요. 약간 관리형 토지 신탁이 뭐냐? PF의 마이너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쉽게 못 받는 PF들이 새마을금고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옷을 입고서 PF 대출로 나가게 되는데,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 줄여서 관토 대출이 옛날에 비해서 96배가 증가를 했대요. 몇 년 만에. 한 5년 정도 만에 96배가 증가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나간 대출들, 부동산으로 나간 대출 중에 C등급과 D등급, 즉 거의 받기 힘든 부실채권 규모가 10조 9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가 1조 7천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조 9천억 정도의 추가 마이너스가 날 만한 부실 대출들이 뒤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마이너스가 난 게 요번이 끝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3조, 다음 연도에 4조, 5조 원, 이렇게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있죠. 그 터질 만한 금액이 최소 10조 9천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규모는 10조 9천억이고 상호금융권 전체의 절반 수준이래요. 상호금융권 전체 다 포함하면 저축은행이고 뭐고 포함하면 22조 원인데, 그 중에 절반이 새마을금고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부실 대출이 10조 9천억 원? 뭐 잘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10조 원이 어떻게 문제가 터져?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저기서 잡힌 C, D등급짜리 10조 9천억짜리는 공사, 이제 부동산에다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으로 이제 대출을 나갔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들 뭐 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대출이 나갔는데, 거기서 공사 지연의 가능성이 있거나 분양률이 현저히 미분양이 많이 나거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대출 회수가 쉽지 않은 것 같을 때, 사업 중단, 공사 중단, 대출 회수 거의 불가능한 때, 이럴 때만 이 CD 등급으로 잡게 되는데, 그게 10조 9천억 원 규모라는, 10조 7천억? 10조 9천억? 이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실 대출입니다. 부실 대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내줘가지고 여기서 돈이 벌려서 이게 이자랑 원금이 회수가 되면서 새마을금고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싹 다 지금 부실되고 나가리 된 게 벌써 10조 원이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는 특히 쥐약이겠죠. 10조 9천억짜리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 악화된다고 보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못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거흥산업이라는 철강 구조물 업체가 최근에 파산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뭐 자산 규모로는 몇백억대 수준에 불과하긴 한데, 최근에 거흥산업이라는 곳이 파산을 했고 신동아
신동아건설 포함해서 5개 중견 건설사들이 동시에 파산을 한 데다가 1월부터 2월까지에만 600개의 건설사가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금호건설 같은 큰 중대형 건설사도 파산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참고로 신동아건설이나 중견 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금호건설이 리스크가 클 수도 있거든요. 왜냐? 이 5개 중견 건설사의 자금 규모를 합친 것보다 금호건설 하나가 훨씬 커요. 이게 PF 부실로 직결이 되겠죠. 왜냐? 부동산에다가 돈 빌려준 게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에 돈 빌려줬는데 이 부동산을 짓고 개발하고 시행하고 하는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새마을금고가 나간 대출들도 회수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망한다 하면 은행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돈맥경화 건설사 8곳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삼부토건, 여기는 파산을 했죠. 8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여기가 파산을 했는데, 최근에 파산한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400에서 800% 정도입니다. 물론 부채 비율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부채 비율이 400에서 800으로 가면 통상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봐요. 건설사 기준으로. 근데 금호건설이 현재 640%고 HJ중공업이 498%입니다. 파산했던 건설사들 수준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참고로 금호건설의 자산 규모가 1.6조 원, 지금까지 파산했던 중형 건설사 5개를 합친 규모보다 더 크고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2.1조 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얘네들까지 무너지면 상당히 이제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건데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터질 건설사들 폭탄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터지게 되면 새마을금고 부실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 돼버리고,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개별 농협, 신협, 수협, 축협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미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부동산의 대출을 이제 회수를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들들 하도급 업체나 이런 데들뿐만 아니라 거래처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무너지는 리스크가 생기게 돼요. 하도급 대금 모두 제때 준 건설사 빅10 중에 2곳뿐이다. 10대 건설사들 중에 8곳은 하도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서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한테 줘야 될 돈을 60일을 초과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기한을 넘어서. 근데 그런 이제 건설사가 빅10 중에 10개 중에 무려 8개, 즉 80%가 법정 지급 기일도 위반을 하고 있대요. 대형 건설사들의 80%마저도 돈을 밀려서 주는 상황이고요. 이거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겠죠. 11위부터 30위 건설사들 중에 7군데는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서 지금 초전 박살나게 생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은 부동산이 부실해진다라는 거는 건설사들 무너진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금융기관들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거기 건설사들한테 돈 대준 게 금융기관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2025년 1월 말 기준에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72,000호가 나와 있고 수도권에 19,000호, 지방이 52,000호예요. 근데 지방은 2022년 12월 한창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5만 2천 3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수도권 쪽이 많이 높아졌어요. 12월만 해도 16,000호, 2025년 1월에 19,000호, 갑작스럽게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23년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 부동산도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좀 이제 분위기가 회복되나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여전히 말랐었고 시세는 올랐는데 실거래는 많이 안 일어났었어요. 2023년에 꽤 잠잠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되나 했다가 2024년부터 갑자기 코스피도 안 좋아지고 이제 시장 분위기, 경제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위주로? 수도권 위주로. 그래서 오히려 지방 같은데 경상권이나 이런 데는 한번 터졌잖아요. 많이 터졌다 보니까 조금 잠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수도권이 좀 난리인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마을금고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새마을금고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은행은 아닙니다. 금고잖아요. 금고.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의 검찰이나 금융의 경찰, 금융의 검찰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빈틈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PF들, 조금
부실성이 높을 만한 PF들, 그러니까 즉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가도 안 되고 저축은행가도 안 되고 어디서도 안 되는데 새마을금고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싹 나니까 건설사들이 싹 다 부실한 건설 대출건들을 갖고서 새마을금고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내드릴게요. 흔쾌하게 오케이 해주니까 오케이, 여기서 대출 받아. 소문 쭉쭉쭉쭉 나니까 어때요? 건설사들이 다 여기다가 대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 투자자들도 다 여기서 대출 받고. 근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대출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새마을금고에 몰렸었던 부실 대출들이 지금 막 터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 당연히 새마을금고 터지면 우리나라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길 텐데,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 도와주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IMF 때 당시에 쭉 IMF 터지고 나서 뭐 산미그룹의 진로그룹의 뭐 혜태그룹의 뉴코아, 한라증권 등등등등 많은 그룹들이 막 부도가 됐었는데, 금융기관들은 어때요? 상업은행, 한일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강원조흥, 현대중앙금융 다 합병을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 웬만하면 없애지 않고 살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피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어떤 기업이 하나가 망하면은 그 기업의 거래처들도 망하는 게 당연한데, 은행 하나가 망하면은 모든 은행들이 싸그리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은행들은 굉장히 이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많거든요. 거래 관계가. 그래서 은행이 부도됐을 때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가에서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정부가 금융기관은 그래도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자, 2011년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저축은행 30개가 동시에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 많은 이제 노약자층,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이 피해를 봤어요. 얼마나? 20조 원 정도 규모로. 피해자만 10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시위를 하셨었는데 결국은 해결 안 됐죠. 정부가 못 살려줬어요. 왜 그러냐? 한두 개 무너지면은 돈 넣어서 살려줄 수 있는데 30개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뭐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결국은 부동산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에다가 마구잡이로 대출해줬는데 부동산이 망가져요.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부동산이 망가지니까 어때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은행들로 오게 되고 저축은행도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던 건데, 지금의 새마을금고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들도 똑같고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새마을금고만 터지면은 살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터지면. 근데 여러 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잖아요. 그럼 그건 못 막습니다. 너무 이제 막아버리려고 하기엔 너무 큰 규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 먹다가 빨간 양념 살짝 튀면은 퐁퐁으로 닦아내면 되는데, 빨간 양념 그냥 옷에다 쏟아버리면 어때요? 옷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조사를 해봤는데, 상호 금융권은 적게는 30%, 많은 곳은 50%의 지점이 부실인 상태가 나와 있어요. 뭐 지역농협 같은 데도 전체 30%가 지금 부실 우려가 있는 이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상들로 조사를 해봤을 때 나중에 한 뭐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서 7년 정도 경에 동시다발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그런 이제 위기를 피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무너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분한테 공포감을 조장하려거나 이런 의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형님, 친하게 지낸 형님한테 연락 와서, 야 피비야, 마포에 얻은 아파트 24호에서 25억? 이거 뭐 어쨌든 한 1억 정도가 올라갔나 봐요. 1억 정도 올라갔고 거래량도 많이 살아났다는데 아파트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올랐냐? 토허제가 풀려서 그래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이 호재라고 받아들이고 막 이제 지금 부동산을 관망을 하던 사람들도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거래가 정말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시세 올라간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실제로 이게 사고 팔고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왜 굳이 규제를 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부동산이 망가질 때 규제를 풀기 시작하지,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규제를 늘리고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규제를 풀어요. 근데 국가에서 계속해서 한두 개씩 규제를 계속 푼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오기는 멀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건설사들 무너지고, 건설사들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요즘에 우체국 보니까 우체국들 지점에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뭔가 제가 하도 우체국 이제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보면은 우체국의 예금은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요걸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우체국은 진짜 안전하다라는 거 인지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 우체국 이렇게 우체국 지점 앞에도 그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우체국은 원리금 보장해준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제가 약간의 이제 영향을 주었던 좋은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쓰실 수 있는 우체국 그다음에 국책은행들 저는 기업은행이 주 거래처입니다. 기업은행에 제 많은 재산들을 넣어놨고 기업은행과 이제 산업은행 이런 이제 국책은행들은 나라에서 설립하고 나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롤하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쉽게 망하는 게 힘들어요. 나라 무너지면 은행 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일은 이제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국책은행 쓰시는 거 굉장히 안전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리스크를 방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